안녕하세요. 북스로 카페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자치론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치론은 예전에 기출 문제에 관련돼서 두 문제 나왔고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예. 자, 이 자치론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흐름에서 이제 좀 보표했는데요. 어, 우리가 이제 하는 이제 참정권 운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의회 성립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 참정권 운동은 이제 뭐냐면 일본에 중의원은 이제 중의원이 있죠. 일본에 중의원에 인제 뭐냐 들어가는, 예, 그 중의원은 이제 하원에 해당하는 건데 요게 인제 들어가려는 운동이었고, 조선의회 같은 경우에는 인제 보통 조선의회를 자치론이라고 인제 하는데 조선의회, 그러니까 이 조선의회라는 것은 이제 뭘까요 이거는? 조선은 그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칭할 때 조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의회나 경상도의회 뭐 이렇게 한 것처럼 조선의 자치 그 조선의 인제 지방의회를 만들자는 거야. 예. 그래서 인제 했던 건데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이 요기죠. 그래서 일종의 조선의회라는 이제 지방의회를 만들자는 그런 거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예. 자, 그렇지만 요 두 가지 흐름은 다 안 됐죠. 이 참정권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인제 일본이 원칙적으로 동감을 해 줬어요. 예,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제 한국인의 민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인제 안 되다가 어느 1944 년에 가서야 이제 뭐 중의원 선거권을 줬죠. 근데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게 전쟁 와중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중의원은 이제 뭐냐 선출을 안 했어요. 그래서 1944년 줬다 해도 그 의미는 없고 요거는요. 그다음에 조선의회는 마치 해준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제 민족 그 분열 정책에 이용을 했고 실제로 안 들어줬죠.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이 채택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부 면이나 부나 요런 거에 협의회를 인제 만들어 줬어요, 협의회를.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해서 인제 1920 년에 부나 면이나 이런 게 협의회를 만들어 줬는데 요중에 인제 부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30 년대 지방제도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의결권까지 줬잖아요. 근데 이 부라는 것은 예전에도 말한 것처럼 일본인들이 많은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부협의회 의원들은 대부분 일본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표권도 이렇게 재산에 따라서 인제 했기 때문에 납세액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 투표권을 행사했고 투표를 가졌고 한국인들은 별로 갖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갖고 있어도 이 사람들이 인제 뭐냐면 되게 친일파들이 이제 주로 받았죠, 돈 많은. 예.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 그래서 일제가 이 자치론을 이용해서 한국 민족들의 어떤 민족 운동을 분열시키는 데 크게 이용을 했고요. 나름대로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치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요. 이들 일제와의 어떤 투쟁이 아닌 타협 운동을 통해 실력 양성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인제 주로 상층 부르주아 계층들이 인제 주겠죠. 그래서 일본의 주권 아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전개하고 독립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가 인제 민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먼 미래의 일이고 우리는 일본의 보호 아래에서 왜냐면 조선의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자치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인제 주장을 했던 사람이죠. 자, 이들이 인제 왜 나타나냐 배경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외교를 통해 독립운동이 좌절됐어. 그다음에 그러니까 인제 상층 부르주아들은 지금 당장 자력으로 독립 불가능하다는 걸 인제 인식하게 됐고 그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총독부가 이 자치론을 은근슬쩍 이제 지원해 줬죠. 물론 인제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옆에서 직간접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뭐냐면 민족 분열 정책을 꾀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상층 부르주아들이 호응하면서 요게 나름대로 성공했죠. 그래서 타협적 민족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 분열되는 어떤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다가 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에일레나 아일랜드죠. 인도 같은 필리핀의 독립운동하고 자치운동 영향도 받았다고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크게 두 가지 방향 참정권 운동과 자치론. 이 자치론은 인제 조선은행이다. 조선의회 목표로 인제 하는 건데 참정권 운동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조선인도 일본 의회에 진출하자라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아일랜드죠, 아일랜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인제 자체적으로 이제 국회의원을 뽑아 가지고 영국 잉글랜드
은행이라 계속 얘기하는데 의회에 진출하는 거죠, 영국 의회에. 그래서 아일랜드 그 정당이 일종의 그 당시 양당 체제, 그러니까 자유당과 보수당의 일종의 캐스트 보팅을 치고 나름대로 영향을 행사했는데, 요런 걸 인제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일본 의회에 진출하자.' 이렇게 했지만,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인제 뭐냐면 찬성하지만 아직까지 민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기상조다. 너희들이 인제 언젠가는 중의원에 이제 들어오는 걸 환영하지만 너희들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민도를 올린 다음에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했죠. 그러다가 태평양 전쟁 말기 때 수용했다. 이 시기가 아까 1944 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때는 중의원 선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냐면 실시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요 참정권 청원 운동에서 우리한테 뭐 "중의원 선거권을 줬다."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서 말하면서 남들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한테 자치권 뭐 선거권을 줬다는 무슨 개 헛소리를 하고 하는 앉아 있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이들이 주어진 건 1944 년이에요. 예. 그 의미가 없어. 예. 요거 연도가 밝히지 않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자치론 같은 데에 자치론은 조선의회를 목표로 추진한다. 요때 조선이라는 건 그 당시 이제 일본의 한 지역이었죠. 이제 경기도의회, 뭐 경상도의회 뭐 이렇게 하는 지방의회를 설립하자, 이런 내용인데, 이게 이제 1차 자치운동부터 해서 뭐 2 차, 3차 자치운동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는 이제 물산장려운동이 인제 끝난 후에 실패한 후에 그 당시 그 조선의회도 인제 성립하자고 나타났다, 이렇게 신문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미 그 운동이 물산장려 운동 이전부터 있었어요. 예. 그 1차 자치운동 때부터 초창기 때 20 년대 초창기 때부터 있었고, 물산장려 운동 때 다시 인제 뭐냐면 또 부활돼서 또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조선의회를 인제 하자고 했던 단체가 연정이에요, 연정에. 그래서 이제 조선 총독부가 내지 연장주의를 바탕으로 문화 정책을 포방하니까 자치도는 침체되었다가,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요거 1차 자치운동 전인데, 여기 1차 자치운동 관련된 내용인데, 1차 자치운동은 인제 1923년 24 년에 인제 했던 건데, 이때 인제 했다가 조선 총독부가 내지 연장주의를 이제 내세웠어요. 내지 연장주의는 뭐냐면 내지는 일본이죠. 일본하고 한국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한국은 일본의 어떤 식민지가 아니라 지방이란 말이야. 근데 무슨 자치하냐. 너네들 일본의 본국에 속하는 건데. 그래 갖고 이때 1차 자치운동에서 뭐 이렇게 조선의회를 인제 설립하자 뭐 이렇게 했던 목소리가 뭐냐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간세 철파 이후에 이때 이제 우리가 물산장려 운동이 인제 다시 일어나죠. 예. 이때 일어나죠. 이때 이 물산장려 운동이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한 후에 1926 년에 연정회가 인제 예전에 20 년대에 만들었던 연정회가 다시 부활했어. 그렇지만 또 실패했다. 그래서 그 연정회를 중심으로 한 조선 그 뭐냐면 그 의회 설립 운동은 그 물산장려 운동 전과 후 이렇게 또 나눠서 두 번의 흐름도 있었고요. 30 년대 또 한 번 있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천도교 시파였던 중추원 참의였던 채린이, 중추원 참의라는 것은 그 당시에 참의 정도면 나름대로 조선인 사회에서 상당히 좀 위세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중추원 자체가 그 당시 이제 그냥 형식적인 기구에 불과했지만 참의라는 것들을 뒀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인제 이걸 통해서 그 당시 새로운 조선 지식인들을 뭐냐면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참의라는 벗을 뒀는데, 이때 체린이 참여를 했다. 친일파라고 보시면 되고, 하여튼 그때 이제 체린이 천도교 신파죠. 이 체린이 내선 융합을 구호를 내걸고 시중회를 해 가지고 내선을 결성했지만, 이들이 나중에 내선 일지를 내세우면서 똑같은 논리로 내지 연장주의 논리로 "뭐 의회가 필요하냐." 하면서 방향을 돌면서 자치운동이 다시 무산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자치는 조선의회를 목표로 설립했지만 3 번에 걸쳐서 했지만 결국에 내지 연장주의, 내선일치 논의해 갖고 결국에는 무산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은 두 번째 물산장려 운동이 뭐냐면 끝난 후에 다시 1926 년에 나왔던 그 조선은행, 조선의회 운동이죠. 조선은행이 아니라 의회. 예.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파악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 자치운동은 인제 그게 3 번에 있었어요. 1차 자치운동, 2 차, 3차 자치운동이 있는데, 자 1차 자치운동을 좀 보면요. 안창호, 김성수, 송진호, 이강수 같았는데, 안창호가 이렇게 딱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친일파라고 좀 볼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약간 인제 요게 결이 좀 다른 거고, 요 애들이 인제 친일파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네들. 아 잠깐만요. 예. 자 이게 잠깐 다시 할게요. 이게 펜이 잘 움직이지 않네요. 자 요게 좀 눈여겨볼 게 동아일보인데 이 동아일보가 자치론을 내세웠던 그 기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동아일보가 좀 약간 우파 자치론적인 얘기고 조선일보는 그 당시 방실가가 인제 그 사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민족주의 계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치론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동아일보의 김성수, 송진호, 이강수 특히 이강수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인제 변절을 했죠. 이강수가 인제 여기 보면 동아일보에 민족적 경륜이라는 개소리를 이제 적어 놨는데 여기 보면 "조선민족은 열등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독립할 수 없고 왜냐하면 일본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을 바탕으로 참정권이나 자치권 운동을 하자."라는 소리를 했죠. 이게 민족적 경륜이라는 책인데 그 논설문인데 요거 관련돼 갖고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았지만 교과서에 많이 인용되기 때문에 좀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자치권 행동 운동을 내걸고 정치 결선 연정회를 결성했다. 그래서 인제 이때 대표적인 사람은 이강수, 최남선 이렇게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강수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강수는 초창기 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죠. 28 독립선언서 초안을 만들었고 또 임시정부에 이제 합류해 가지고 인제 뭐냐면 사회편찬서에서 이런 것들 인제 활동을 했고 거기에 이제 참여해 가지고 활동했는데 이 사람의 이제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여자친구가 인제 뭐냐면 잡혀갔죠. 근데 이강수가 이 소문을 듣고 곧바로 인천에 이제 내리고 여자친구를 이제 구하러 인제 한국에 들어왔죠. 인천항에 딱 내리니까 그때 일본 경찰이 딱 기다렸다가 이강수를 체포를 한 거야. 근데 이강수가 다음 날 말끔한 모습으로 이게 석방을 했죠. 사람들이 느꼈죠. '아 이강수는 이제 뭐냐면 변절했다.' 왜냐면 보통 독립운동가들이 인제 잡히면 먼저 일본 경찰이 하는 게 뭐냐면 족치거든, 고문하고. 근데 이강수가 멀쩡한 몸으로 다음 날 나왔다는 거는 타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완전히 뭐냐면 이게 친일파로 변절됐죠, 여자친구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친구 입장을 볼 때는 상당히 멋진 남자친구지만 민족과 국가의 입장을 볼 때는 아주 죽일 놈이 돼 버린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1차 자치운동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자치운동을 좀 볼게요. 2차 자치운동은 이제 이 총독부와 일부 일본인들이 내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자치령을 했고 총독부가 지원했죠. 물론 이 총독부의 지원이라는 자체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보다는 뭔가 이걸 통해서 민족 간의 어떤 그 민족 운동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인제 했던 거고 요 2차 자치령은 동아일보와 청동교 체계를 중심으로 해 갖고 인제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영향은 조선일보와 청동교 구파에서 이를 간제적 타협 운동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서 언급한 신간의 어떤 탄생 배경이 됐죠.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인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물산창조운동이 끝나고 나서 다시 연정회가 부활되고 그 당시 또 조선후에 설립운동이 일어났는데 여기가 이제 2차 자치운동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도면부협의회를 뒀어요. 그때 이 1920 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인제 의결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인데 요게 이제 원래는 일본인들만 이제 구성이 됐었어요, 일본인들만. 근데 요게 일부 한국인들이 참여시켰다. 얘네들 투표권을 주고 얘네들 이제 회원으로서 받아들였죠, 의회 그 구성으로서.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얘들은 이제 그 돈 많은 사람들은 지주나 자본가 친일파들이죠. 그러니까 상층 부르주아 계층들이죠. 이들을 이제 체제를 포섭시키려고 이렇게 이제 했다. 근데 이제 앞에서 이제 도면 부협의회는 실제로 자문기구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다음 3차 자치운동 보겠습니다. 이 사이토 총독이 인제 물러났다가 다시 부임을 했는데 이때 이제 사이토 총독이 다시 예전에 이제 자치운동을 부활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민족주의를 분열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때 주도했던 사람은 최인의 천도교, 동아일보, 그다음에 1930 년대 신간회와 조선총독부 내 본부 간부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해서 원래 신간회는 자치령을 반대하기 위해서 나왔던 인물 사람들로 구성됐는데 이게 이제 지도부가 온건파가 바뀌면서 신간회가 이제 뭐예요? 점점 그 안에 자치론자가 등장하죠. 변절자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요 애들을 이제 포함시켜 갖고 이제 자치운동을 펼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신간회 해소 이후에
민족 개정주의 이 자치운동으로 이게 많이 들어가게 돼. 어 그리고 인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근데 이제 일본이 또 1930 년에 일본 협의와 평의회를 의결기구를 만들죠. 그래서 이제 이때 부협의회가 있어. 부협의회가 있고 면협인데 이 부협의회를 의결기구로 만들었다.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그래서 이제 요때 부협의회는 앞에서 부라는 것 자체가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 있잖아요. 12개 부. 그래서 이제 여기를 합의했던 것은 이제 어차피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거의 90%가 일본인으로 구성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의결권을 뒀고, 물론 한국인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한국인들은 이제 거기에 이제 투표권이 제한을 받았죠. 왜냐하면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한국인들은 주로 이제 투표권을 받고 거기에 의원으로 이제 참여했던 사람들은 되게 친일파들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결과를 보면 일본 자체가 이 뭐냐면 얘네들에게 뭐 조선 의회나 뭐 이런 참여권을 줄 의향도 없었어요. 다만 이제 이걸 이용해 가지고 뭐냐 민족주의 분열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민족주의 분열, 민족 내 분열이 가속되고 친화돼서, 그리고 자치권과 참정권과 자치권도 무산됐다. 일제가 할 의향도 없었고, 앞에 참정권이라고 해도 얘네들이 1944 년에 주어진 거죠. 중의원 선거권을 줬지만 의미는 없다. 이미 인제 어떻게 돼, 선거 전쟁이 이제 거의 그 태평전쟁 말기 때 주어진 거죠. 예. 자, 그런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인제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전개해 보겠습니다. 요게 예전에 제가 이 강의를 했다가 녹화를 지금 제대로 못해 가지고 지금 다시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 강의 내용이 같이 있네요. 예. 자, 이 농민운동하고 노동운동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 1920 년에 농민운동하고 1930 년에 농민운동을 좀 비교해 갖고 이제 볼 필요는 있어요. 요기에 초점을 맞춰 갖고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좀 보는데, 먼저 이제 농민운동을 이제 보고 그다음에 노동운동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농민운동의 이제 배경을 보면요. 일단 일제 식민 정책의 최대 피해자가 이 농민들이었죠. 예, 토지 조사 사업이나 산미 증식 계획. 그전에 1910 년대에도 일본이 인제 뭐냐면 강압적인 농업 정책 등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거 농민들이 몰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토지 조사 사업과 산미 증식 계획 결과 식민지 지주제가 형성됐죠. 이 식민지 지주제는 이제 예전에 말한 것처럼 이 지주들이 이제 땅을 이제 많이 갖잖아요, 이 지주들이. 음. 대거 몰락을 했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일제는 이 시주들을 이용해서, 네, 지주를 인제 일종의 뭐냐면 식민지 말단 기구를 삼아서 이들을 통해서 이제 한국인들을 통제하려고 했던 건데, 지주들 입장을 볼 때, 특히 한국인 대지주 입장을 볼 때는 자기가 이제 가진 게 많다 보니까 일본에 협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식민지 지주제 형성에 큰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1920 년대 같은 경우에는 좀 일본의 농업 정책들이 보면 되게 지주 중심이었어. 지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했고, 그 밑에 있는 이 농민들이 어떻게 살든 말든 신경 안 썼다는 거죠. 근데 1930 년대에 들어가면서 이제 방향이 바뀌죠. 왜냐하면 이때 이제 뭐냐면 사회주의가 확산되고 농촌 사회에, 그다음에 또 전쟁을 하다 보면 농촌 사회 안정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예전에 지주 중심의 어떤 정책에서 인제 뭐냐면 농민 중심으로, 일반 농민 중심의 어떤 정책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때 이제 뭐 농촌 진흥 운동 같은 것들이 펼치고 그래요. 물론 그것도 인제 잠깐 했다가 30 대 후반 40 넘어가면 다시 바뀌긴 하지만 식민지 지주제로. 자, 하여튼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하여튼 이 식민지 주제 형성, 그 가중한 소작 부담, 그래서 고유의 소작용. 예전에는 50% 였지만 요때는 뭐 70-80% 인제 부과되죠. 그런 것들 뭐 종자 비용, 대금 비용, 그다음에 인제 마름의 중간 수탈, 이런 것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인제 학생들의 그 농촌 계몽 운동도 있었죠. 뭐 분화노동 운동, 그런 것도 있죠. 그다음에 사회주의 어떤 사상, 이런 것도 이제 널리 보급됐던 거야. 자, 그러면서 인제 농민조합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조그만 인제 뭐냐면 농민단체들이 만들어졌는데, 뭐 소작인 조합이니 농민조합이니 농호 형태였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뭉치고 뭉쳐서 결국에는 이제 상급 조직이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요 과정은 다 볼 필요 없고, 요때 이제 1924 년에 조선노농총동맹이 만들어져. 이게 상급 단체인데, 요거는 이제 농민하고 노동자들이 인제 연합해서 만든 단체예요. 일종의 그 밑에 이제 개별적인 조합이 있고, 그거를 총괄할 수 있는 어떤 단체, 상급 단체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인제 나서 이게 1927 년에 분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조선노동총동맹이 이제 나타나고요. 이거 노동자 조직이고,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뭐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농민총동맹이 1927년에 또 같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제 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요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예. 그래서 이제 특히 1920년대하고 1930년대 전반, 그러니까 중반까지 이제 그 내용이 좀 다른데, 1920년대는 경제투쟁이야. 이때가 이제 어떤 시기였냐면 산미 증식 계획이었죠. 그래서 산미 증식 계획을 걸가 그 당시 중소지주주나 아니면 자작농 이들들이 대거 몰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몰락한 땅들을 누가 소유했냐면 한국인 대지주와 그 당시 일본인 대지주들이 대거 소유하게 되죠. 그러니까 토지의 어떤 소유의 양극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들은 이제 뭐냐면 소작료를 대거 올렸었어. 그래 갖고 뭐 70-80%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계약을 뭐 2년 3년 해도 뭐 도중에 뭐 소작권을 다른 사람한테 준다든지 그렇게 인제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인제 뭐냐면 농민들이 소작쟁이가 되게 많았어요. 예 1920 년대에. 그래서 20 년대 소작쟁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로 농민의 생존권 투쟁이에요. 경제적 투쟁이 있고, 소작농 인하, 소작 조건 개선, 소작권 이전 반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20 년대 대표적인 이제 소작쟁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암태도 소작쟁이가 있어요. 암태도 소작쟁이. 예. 이 암태도 소작쟁이가 그 교과서에도 지금 좀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요거 한번 읽어 볼게요. 이 암태도 소작쟁이가 1920 년대 대표적인 소작쟁이고, 나름대로 인제 뭐냐면 성공한 소작쟁이라고 이제 평가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보면 이게 몇 페이지인가? 요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천구 예 보면 1297 번인데요. 자, 사회주의자들의 이제 청년 회원이었던 서태석을 해정한 암태도 소작회가 결성된 농민들이 조선의 대지주 문제철을 상대로 70-80% 해당하는 비싼 소작료를 낮추는 투쟁을 벌였다. 그래서 소작회는 지주와 그를 두둔한 일본 경찰에 맞서 1년 가까이 싸워서 마침내 소작료를 40% 낮췄어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뭐냐면 성공한 소작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자세한 내용은 또 밑에 한국 군현대사 자료 있으니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요거는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제 생각에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게 인제 뭐냐면 암태도 소작쟁이를 했던 그 대상이 그런 문제철이라는 그 뭐냐면 한국인 대주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 예 일본 대주주는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인제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30 년대 들면서 이게 이제 바뀌어지죠. 이게 이제 계기가 됐던 게 이제 두 가지 사건 때문인데, 하나는 신간회가 해체됐죠. 이 신간이 해체되면서 이때 인제 뭐냐면 사회주의자들이 일종의 코미테로부터 인정 투쟁을 이제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코미테로부터 자신의 투쟁 성과를 보여서 공산당, 조선공산당을 다시 재건하려고 했거든요. 참고로 조선공산당은 인제 1 차, 2 차, 3차 하다가 4차 조선공산당이 인제 끝나고 나서 해체된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사회주의자들이 그다음에 12.1 태제나 뭐 그런 것들을 충실히 이행해서 나름대로 이제 컴퓨터 인정받아서 뭐냐 그 다시 조선공산당을 이제 뭐냐면 세우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그 당시 노동자나 농민단체의 지도부를 장악해요. 그래서 적생농민조합이 만들어지죠. 예전까지는 사회주의에 참여하긴 했어. 근데 지도부까지 완전하게 장악하진 않았거든요. 뭐 일부 장악했다 해도 완전히 장악하지 않았는데, 이때부터 완전히 인제 참여를 넘어서 지도부를 다 장악하고 투쟁을 아주 가격하게 인제 하게 되죠. 그거는 이제 신간 해체 이후에 조선공산당을 다시 재건하는 과정에서 커뮤니티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했다. 또 거기에 또 가격했던 게 뭐냐면 경제공황이죠. 예 1929 년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공황 때문에 상당히 농촌 경제에 타격을 받게 되는데, 특히 이제 산미증식 계획이 중단이 돼요. 예. 그래서 30 년대 넘어가면, 왜냐하면 경제공황 때문에 인제 일본도 타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일 때는 값싼 노동, 그 당시에 일본도 인제 나름대로 그 자본이 많이 투자된 상태였고, 일본에서도 이제 농업 생산이 올라가기 시작했던 건데, 거기에 이제 값싼 조선의 쌀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어 일본도 지금 쌀이 잉여 생산이 막 많은데 그걸 이제 뭐 처리 못하는 가운데 값싼 농촌 조선 쌀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대주주의 반대가 심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산미 증식 계획이 인제 뭐냐면 중단되고, 산미 증식 계획에 따라서 이제 생산을 하려고 했던 그 쌀들이 그냥 뭐냐 팔지를 못하게 된 거죠. 예. 이런 것들이 농촌사에 이제 문제점이 등장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이런 두 가지 요소 때문에 뭐냐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1930 년대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경제 투쟁뿐만 아니라 상당히 사회주의자들이 가격해지면서 정치 투쟁 전투적으로 바뀌게 돼. 그래서 경제적 요구뿐만 아니라 정치, 어떤 민족 독립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식민 지배를 부정하는 항일 민족 운동, 계급 투쟁, 뭐 사회주의가 결합됐고, 비합법적인 조직들이 등장했다. 그래서 식민지 지배를 강화시킨 일제 타도나 농민 토지 소유, 사회주의 요구가 이제 등장하게 되고요. 그때 대표적인 이제 뭐냐면 그 사건이 불임업 농장 사건이에요. 그래서 보통 1930 년대 대표적인 이제 농장이 이제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잠깐 보면 이게 이제 30 년대 초반대에 절정기에 30 년에서 35 년기에 사회주의자 유입했고 적색 농민조합이 형성이 됐죠. 그래서 반봉건, 반침략 이런 것들 하면서 일제타도 치안유지법 철폐, 민족차별 폐지, 언론 집회 결사 하여튼 그 경제 요구뿐만 아니라 정치 요구도 인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토지 개혁 같은 요구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인제 혁명적 농민조합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 과정의 대표적인 그 당시 이제 그 소작제인가 불임업 농장의 소작제이었는데 요거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예. 암태도 소작쟁이는 성공했잖아요. 근데 요건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요건 아마 이 주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일본인 농업회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요거는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 볼게요. 이게 이제 1930 년대에 대표적인 소작쟁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읽어 보겠습니다. 자, 용천군의 일본인 농업회사였던 분이농 농장은 소작인에게 매우 심하게 착취했다. 그래서 그곳의 소작인 조합에서는 개간 비용 반환, 소작권 매매 승인, 소작료를 80% 50% 내릴 것을 요구사항을 결의해서 회사에 제출했고, 그 회사가 이를 무시하자 소작농을 농주는 농장 사무소를 이제 습격하고 일제 경찰이 조합 간부를 잡아가자 경찰서를 습격해서 이들을 구출하였다. 자, 이듬해까지 계속 소작농 납입 거부 운동을 전개했던 소작농들은 번번이 경찰과 충돌해서 검거된 농민은 1,500명이 달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결국 실패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일제가 1930 년대에 이렇게 막 가격해지니까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탄압은 하지만 농촌 사회를 이제 안정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1920 년대에 식민지 지주제니까 그래서 지주들의 어떤 편의를 바꾸는 초점을 맞추는 정책에서 인제 농촌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일반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좀 번화가 일어나요, 1930 년대에. 그래서 여러 가지 농업 입법 등을 만들게 되는데, 그때 인제 조선 소적 조정령이나 조선 농진령 같은 것들 해서 소작쟁이를 체제 내에 포섭하고 완화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펼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제 이 1930 년대 전반기까지 이제 했던 이제 농업 투쟁은 이제 뭐냐면 일제의 본격적인 탄압으로 1930 년대 중반에 확 줄어들어요. 이때부터는 지하론이 스며들기 시작해요. 이거는 농민조합뿐만 아니라 노동운동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930 년대에서 35 년까지 완전히 가격하게 이루어졌다가 타격을 받고 지하론이 스며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의 이제 후반기 때는 파쇼류 타압으로 인제 거의 지하에 스며들었다. 소극적인 투쟁밖에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소작쟁이가 크게 인제 보면 두 차례 크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 여기 보면 이게 20 년대 중반, 여기 30 년대 초중반에 집중돼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로 산미증식 계획하고 관련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는 인제 뭐냐면 그 앞에서 얘기한 신간해체로 사회주의자들이 적색 농민조합을 이제 만들죠. 그리고 또 이제 경제공황 시기하고 또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런 패턴은 노동운동 또 비슷한 패턴이에요. 1920 년대, 30 년대 이렇게 인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농민운동의 패턴하고 노동운동의 패턴이 의외로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일제가 농촌진흥운동을 펼치게 돼요. 앞에서 제가 인제 얘기한 것처럼 1930 년대에 이제 펼쳤던 운동인데, 이건 일제 이제 일본 주도의 이제 간제 농민운동이에요. 아까 인제 뭐냐면 박정희 정권 때 이제 새마을운동도 요게 영향을 받았다고 인제 하는데, 예. 그래서 주 내용을 보면 이제 목적부터 볼게요. 경제공화국에서 농민의 몰락과 그다음에 저항,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농민조합 운동의 확산 저지, 요때 이제 적색 농민조합 같은 것들이 만들어서
상당히 가격하게 나갔잖아요. 예. 그다음에 일제 대륙 침략에 따른 한국의 후방 기지 안정화. 수탈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농촌을 좀 뭐냐면 부흥시킬 필요가 있고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래 갖고 춘궁 퇴치, 그 당시에 인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보릿고개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퇴치하려고 했던 거고, 그다음에 자력갱생, 뭐 사금퇴지, 그 고리대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걸 퇴치하려고 했다는 거. 고리대 예방을 포방한다든지, 자 부녀자들의 잉여 노동력을 이용해서 영농의 다각화 및 부업을 장려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농업 입법 관련된 내용들을 인제 해요. 뭐 그리고 계획도 반포하고, 조선 농지령이라든지 조선 소작 조정령 등등, 그리고 뭐 자장령 창설 계획 같은 걸 발표했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심화 규제에 좀 적어 놨거든요. 여기 보면 자장농지 설정 사업이 1932년에 있었죠. 일제 호응하는 소작농가 소작농민들에게 장기 저리 대금을 대부하여 자장농지를 구입을 하려고 했다는 거. 그다음에 조선 소작 조정령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그 당시 소작쟁이가 많으니까 쟁이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사법기관이 미리 나서서 선제적으로 조절을 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 소작쟁이를 방지해 주고 소작쟁이를 체제를 완화시켜 주는 그 역할을 하려고 조선 소작 조정령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당시 농업 입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조선 농지령이죠. 이게 조선 농지령이 02년, 09년, 10년도 한 3번 나왔거든요.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선 농지령이 몇 년에 공포했냐?" 그걸 물어봤어. 그리고 명칭 1934 년에 조선 농지를 공포했다. 뭐 그 내용인데,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다음에 나올 때는 이게 이제 내용을 물어볼 것 같아. 이거는 이제 흔히 명칭 같은 거 예전에 물어봤으니까. 자, 발표 배경은 이제 가옥간 소작 조건, 토지 조사 사업은 이제 소작인들 증가 등등이 있는데, 반포 과정은 인제 여기 쭉 보시면 되고, 처음에는 되게 이제 뭐랄까요, 농민들을 위해서 좀 신경을 썼는데 이게 지주의 반대에 심하니까, 그래서 인제 원래는 소작용으로 해 갖고 소작인들 중심으로 했는데 지주가 반대에 심하니까 좀 약간 개정해서 이 조선 농지령을 제시했다고 그래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조선 농지령에 인제 뭐냐면 내용을 보면요. 일단 소작인이라는 용어도 피하고 임차인을 쓴 거야. 임차인. 약간 소작인이 좀 약간 정근대적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작인보다는 임차인을 용어를 썼다. 그러면 소작인, 임차인이면 지주는 뭐가 되는 거야? 임대인이 되겠죠. 예. 임대인, 임차인 이렇게 있고, 마름의 중간 수탈을 방지하고요. 소작 기간도 인제는 이때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소작권이 막 이동당하고 막 그런 거를 막 거든요. 3년 하원을 설정한 거야. 그래서 일반 가맹 중에 최단 기간 내에서 법적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설치했다. 그래서 인제 있고, 그러면 이렇게 3 년을 하면 3년 내까지는 인제 보호를 해 주는 거죠. 이게 지주가 3년 안에서는 뭐냐면 어떻게 돼요? 소작권을 멋대로 인제 이동을 못 시키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주 입장 볼 때는 인제 3년 이상으로 계약하지 않고 3년 뭐냐면 딱 맞춰서 계약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문제점이 있지만 나름대로 했고,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소유권 이동에도 효력을 지닌다. 이게 전세 계약하고 비슷한데, 예를 들어 3년 동안 인제 이렇게 보호를 받는데 주인이 동쪽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A에서 B로 바뀌어도 이 B가 계속 예전에 A하고 맺은 이제 소작인들이 이제 3 년은 지켜줘야 된다는 거야. 예. 그다음에 이제 고유의 소작로 수탈 통제를 했고, 그리고 소작로 간문을 청구권을 법제화시켰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렇지만 인제 이런 조선 농지령이나 뭐 하여튼 이런 그 당시 이제 펼쳤던 이제 뭐 조선 농촌진흥운동이 좀 여러 한계가 있죠. 일단 식민지 지주회를 개혁하려고 했지만 근본적 개혁이 힘들었고, 토지와 자본가, 이게 지주와 자본가의 어떤 농민 수탈과 토지 경쟁은 계속 초래됐다. 그래서 원래 의도대로는 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태평양 전쟁이 이제 시작되고 하니까 흐지부지 됐어요 또 이런 것도.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당시 이제 조선 농지령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했고, 요 부분은 좀 외워 두세요 여기는. 예. 그래서 조선 농지령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많고, 아마 조선 농지령 내용을 쓰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외워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노동운동으로 넘어갈게요. 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농민운동 패턴하고 노동운동의 패턴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농민운동의 노동운동의 전개를 보면, 일단 1930년대 들면서 일본 자본이 집중하면서 노동자 수가 증가됐고요. 근데 이제 열악한 노동 환경, 저임금, 장시간인데
이거는 뭐냐면 인제 그 당시 일본하고 비교해 볼 때 일본보다 훨씬 더 낮은 임금의 장시간 노동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미흡하지만 그 당시에 나름대로 이게 이제 일본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독점 자본 입장에 올 때는 일본에서 노동자가 굴리는 바에는 값싸게 장시간 굴릴 수 있는 조선에 진출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일본 독점 자본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형성된 잉여 자본들이 대거 인제 뭐냐면 조선에 들어와서 공장을 건립했고 그에 따라 노동자 수도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1920 년대 30 년대 이제 뭐냐면 변화를 볼게요. 요것도 예전에 그 농민운동 설명할 때 아까 지금 농민운동 설명하고 비슷한데 일단 20 년은 합법 투쟁이야. 아 그래서 이제 경제력 투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임금 인사, 그다음에 노동 조건 개선 이런 것들을 했고 이제 30 년대 들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제 공황이라든지 그 당시 또 그 적색 농민조합 그러니까 적색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비합법 투쟁, 그러니까 노동조합 지하 조직화가 만들어졌죠. 가격해지기 시작해. 그래서 여기는 경제적 투쟁 외에도 정치적 목소리도 인제 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 타도를 내세우는 항일 민족 운동의 성격이 있고 노동자, 농민 해방 운동을 했다. 그렇지만 이것도 30 년대 초중반 때고 1935년 이후부터는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았고 결국에는 농민 운동처럼 지하로 스며들기 시작해요. 예. 요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전국적인 농민조합이 만들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이제 조선노동 총동맹이 있어요. 1924 년에. 그래서 이제 앞에 제가 표를 보여드렸죠. 24 년에 만들어진 조선노동 총동맹은 나중에 조선노동 총동맹으로 분리돼 나가죠. 1927 년에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는데 요게 뭐 여러 가지 인제 노동쟁이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요걸 다 적어 놨거든요. 예. 심화 규제에 적어 놨긴 했는데 굳이 이걸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음. 이런 것들 투쟁 양상들은 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만 보냐면 원산 노동자 그 총파업 있죠. 요것만 좀 볼게요. 요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것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1929 년에 일어났던 총파업인데 일제 강점기 때 진짜 노동 운동의 백미라고 불릴 그만큼 되게 인제 대표적인 사례로서 인제 유명하죠. 자, 발달이 됐던 것이 뭐냐면 일본인 감독의 조선인 노동자 폭행 사건이 발달이 됐다. 그 당시 원산에는 이제 공업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영국인이 경영하고 있는 인제 뭐냐면 석유 회사인 그 라이진 싱이라는가? 라이진 선이라는 회사가 있었어. 근데 요게 대다수 간부들이 인제 일본인, 예, 그러니까 회사는 영국인 건데 거기에 감독하고 인제 했던 사람들은 일본인이에요. 그래서 이때 인제 석유 회사, 그러니까 석유 회사니까 우리나라 무슨 석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석유 정제사나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돼요. 예. 하여튼 이때 석유 회사였던 회사의 일본인 현장 감독이 조선인들을 구타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이 이에 대해 항의를 하고 그와 함께 또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들어가니까 일단 회사 측에서는 사과를 해. 그래서 노동자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 약속을 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이게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 기회를 틈타서 노동운동 억누르고 이 노동 자체를 이제 파괴하려고 하니까 이게 인제 사건이 더 커진 거죠. 그래서 이제 요때 나이진성이라는 그런 조합에서 떠나서 그때 원산의 노동연합이 있었어요. 원산 노련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원산 노련이 이제 직접 나서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1929년 1 월에 총파업이 나요. 그러니까 원산 지역에 있었던 이제 공장들이 다 총파업이 된 거죠. 사건이 확대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원산에서만 끝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죠. 전국적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4 개월 동안 장기 파업하는 동안 전국의 노동자 조직이 연대 파업을 했고요. 다양한 투쟁 방법을 사용했고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도 지지를 했어요. 그게 국제적 연대를 가시했다. 그래서 일종의 단순히 인제 총파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일 운동, 민족 운동의 이제 어떤 것이 발전됐다. 그때 이제 일본은 어떻게 했냐? 강경에 진압을 했죠. 그리고 이제 어용 노조를 만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원산 노련이 건드지 못하고 파업 노동자의 자유 인사에 따라서 자유 보급을 결정했다. 자신이 복귀를 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때 이제 원산 노동자 연합, 그러니까 줄여서 약칭 원산 노련, 요게 이제 약자인데 이 오타예요. 이 원산 노련이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거 주도한 그 단체가 뭐냐? 원산 노동자 총파업을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인제 의의를 보면 노동자의 사회 의식이 고조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산 노동자 총파업의 의미예요.
그다음에 일본 식민지 통치자들이 노동자 계급에 대한 인식을 각성시킨 계기를 마련했다. 그리고 원산 총파업은 원산 노련이라는 지역 노동운동 조직을 이끌었다는 점, 그다음에 외국 노동자 국제 연대가 이루어졌다는 점, 그다음 원산 인구의 3분의 1을 참여한 대중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노동운동 성장에 보여준 사건이 되었다. 그래서 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1920년대 그 노동운동과 1930년대 노동운동을 넘어가는 어떤 과도기적인 어떤 총파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1930년대 들어가면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이제 경제공황이나 그러니까 신간 해체 이후에 인제 그 사회주의자들이 인정투쟁을 벌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적색 농민조합과 함께 적색 농업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제가 기출 예문에다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요게 이제 요즘에 기입형이 많이 나오죠. 사료가 주어진 다음에 요게 뭐냐. 진짜 이거 되게 어려워. 그냥 서술형 쓰라면 지금 쉽겠는데 요걸 내더라고. 이거 완전 변별하기 좋거든요. 제가 그 애들 시험 낼 때도 요걸 이용해요. 1 등급하고 2 등급을 구별하는데 이게 제일 좋더라고. 그래 갖고 사료들 이제 주어지고 여기에다 기입해 갖고 "이게 뭐냐?" 들어간 용어가 뭐냐. 은근히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꼼꼼히 보는 사람들은 애들은 쓰긴 쓰는데 요걸 못 써 대부분. 그래서 100점 많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게 등급 상대평가니까. 100 점을 방지하면서도 1 등급하고 2 등급을 구별시켜 주는 아주 유용한 이제 문제 스타일인데 요거 임용 시험에 이런 식으로 내도 어렵죠 지금.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 이게. 이게 상당히 인제 뭐랄까 이게 뭐 핵심적인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구별하기 이제 변별하기는 되게 좋은 문제 기입형 문제인 것 같아. 하여튼 여기 보면 혁명적 농민조합이 일어났어요. 이게 기입형 이거 뭐 쓰라는 거. 근데 이제 혁명적 농민조합을 쓴 분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이제 적색 노동조합 이렇게 쓴 거죠. 이 적색 농민조합도 그때 같이 만들었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혁명적 노동조합이라고 쓰신 분은 당연히 맞고 그냥 적색 농민 노동조합 써서 맞게 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예. 요 부분은 2 점짜리 이제 문제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자, 하여튼 그 내용을 보면 자 이 당시에 이제 일본의 자본 침투와 본 과 자 자본 침투가 본격화됐고 대공황, 노동자 수요가 급성하고 인제 대공황 때문에 생활 악화가 일어났죠. 거기에다가 인제 12월 태제니 9월 태제니 등등 코미테르 지시의 이제 신라일체 후에 이제 사회주의들이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이용하죠. 그걸 통해서 다시 이제 조선 노동당을 조선 공산당을 이제 인정받으려고 하게 되면서 예전에는 사회주의자들이 노동조합이나 농민조합에 참여는 했어요. 근데 자기가 직접 와 가지고 뭐 완전 지도부를 장악하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지도부를 장악하게 돼. 그러면서 사회주의 노동조합의 지도부를 장악하면서 적색 농민조합 같은 적색 노동조합 같은 그런 조합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가격화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뭐 합법적 운동이 불가능했고 사회주의자들이 연결된 비합법적 조직인 혁명조합 법률적 노동조합 형태로 전개되었다. 그래서 생존권 투쟁에서 벗어나 민족해방이나 그다음에 계급해방 성격 같은 정치적 성격이 있다는 거. 결과를 보면 적색 노동조합화, 보험주의 경향과 분파주의 경향을 청산하지 못하고 일제히 강력한 탄압을 지하했다. 모험주의 경향과 분파주의라는 거는 이제 사회주의 애들이 이제 쓰는 얘기야. 모험주의라는 현실에 맞지 않게 나가는 이상적인 어떤 그 투쟁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 분파주의라는 것은 당 중앙에 따르지 않고 이들이 인제 뭐냐면 당 중앙에 벗어나서 막 분파인데 그 당시에 뭐 당도 없었죠, 조선공산당. 그러니까 각기 이제 중앙 지도부의 어떤 결성 없이 각기 뭐 각계격파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때 1930 년대 후반부터는 농민운동과 함께 이제 탄압을 계속 받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노동운동을 이끌 수 없었어. 이 적색 노동조합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조합들이 강제 해산되고 그다음에 이때부터 이제 소극적인 저항을 했다. 뭐 파업이나 태업, 노동자 도주 같은 그 저항을 지도했지만 앞에 얘기한 것처럼 적극적인 이제 노동쟁이나 이런 걸 이끌지 못하고 그냥 뭐 소극적인 어떤 그런 저항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이나 패턴은 비슷비슷해요. 예.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볼 게 이제 민족문화운동 수호 과정인데 여기에서 국외 입주 동포 활동 관련된 내용을 제가 뺐어요. 그래서 요거 좀 잠깐 언급할게요.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약간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제가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요 만주 지역에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왔죠. 그러니까 조선후기 때부터 이제 많이 건너왔어요. 예. 그 일제 강점기 때도 인제 많이 건너왔고, 그때 인제 그 한국인하고 그 당시 이제 중국인들이 그 대립된 사건이 있어요. 이게 만보산 사건 되게 유명하죠. 이 만보산 사건이 별 중요한 사건 아니에요. 그 당시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와 가지고 토지를 개간했는데, 일본은 그 당시 만주를 통치할 때 어떤 식으로 통치했냐면, 그 당시 만주족과 한국인을 이제 일종의 자기 친구 삼고 일종의 중국인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이간체를 시켜 갖고. 그래서 한국인하고 중국인하고 이렇게 대립을 하면 항상 한국인 편을 좀 들어 줬어. 예. 우리를 위해서 들어 준 게 아니에요. 이간시키기 위해서 인제 했는데, 이 만보 사건도 이런 걸 가정해서 인제 일어난 거야. 한국인하고 인제 그 한국인들이 인제 뭐냐면 황무지에 이제 농토를 만드는데 그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에서 이게 물을 끌어다가 인제 쓴 거야. 근데 이제 요게 중국인 이제 토지가 있었는데, 중국인들이 이제 이걸 따진 거죠. 그러면서 한국인하고 이제 중국인들이 이제 몸싸움이 일어났는데, 요게 일본 경찰이 인제 개입을 한 거다, 이제 해산시켜 갖고 이제 무마시킨 사건인데, 문제는 이 사건이 어떻게 알려졌냐면 우리나라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서 오보를 냈죠. 그때 일본 총독부에서 이제 뭐냐면 뭐라고 방포했냐면, 일본이랑 한국인들이 싸워 갖고 그러니까 한국인하고 중국인이 싸워 갖고 중국인들이 두들겨 한국인을 공격해서 죽였더라. 어. 그래서 이걸 침소 봉대라 가지고 막 작은 거를 크게 뭐냐면 퍼뜨린 거야.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이제 뭐냐면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그걸 이제 총독부가 발표한 걸 그냥 받아쓰기 해 가지고 공표를 했는데, 그 동아일보, 조선일보 읽은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유를 받아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이제 만주에서 중국인한테 두들겨 빠 뭐냐면 어 맞아서 죽었다 이렇게 소문이 퍼진 거잖아요. 그 또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이렇게 났고,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 한국이 이제 하교촌을 공격해, 하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 갖고 하교를 공격해서 중국인을 막 때려 죽이는 그 사건이 일어나요. 그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게 잘못된 오보라는 걸 알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오보라고 이제 정정 기사를 냈거든요. 근데 이미 인제 그때는 하교들이 많이 죽었죠. 그러니까 인제 이걸 또다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알게 된 거야. 왜냐면 이거 보니까 우리는 아무것 사 그 뭐냐 아무 짓도 안 했는데 한국인들이 먼저 공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서 험한 가정이 이제 막 펼쳐요. 지금 험한 가정 알죠? 한국인들이 막 안 좋게 생각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립운동하는데 되게 힘들게 된 거야. 보통 이제 중국 관내나 이제 만주 지역에서 이제 독립운동하려면 중국인들의 지지가 필요한데, 이 만보산 사건 때문에 뭐냐면 뒤에 이제 만보산 사건의 여파로 한국인들이 학교를 공격하게 되고, 그것이 다시 중국에 알려지면서 인제 험한이 이제 확산되니까 그 한국인들이 독립운동을 제대로 못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걸 물꼬를 이제 좀 막힌 걸 뚫으려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당시 인제 그 김구가 어 윤봉길이나 뭐 이런 사람들 시켜 가지고 인제 했죠. 그 나름대로 성공했죠. 그러면서 다시 인제 신안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민족 운동을 하는 데 상당히 뭐냐면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연해주를 볼게요. 연해주는 이제 러시아가 그 당시 이제 북경 조약을 통해서 인제 얻은 땅이죠. 예. 근데 이 러시아는 지금도 그렇지만 인구가 되게 많아요. 1억 5천만 정도 됐다고, 1억 3천인가 해서 1억 5천인가 그러는데, 얘네들이 문제는 인구 비중의 90%가 어디 살고 있냐면 우락산맥 아시죠? 우락산맥을 이제 기준으로 해 갖고 이거를 기준으로 해 갖고 그 아시아와 이제 유럽을 나누는데, 우락산맥 이서 지역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는 별 사람이 살지 않아. 거기에 사는 사람들 소수 민족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해주 땅을 얻어도 연해주를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개발 노동력이 부족한 거야. 그래 가지고 그 당시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라는 계획 도시를 만들죠. 거기에 극동항대를 인제 배치시키고. 그래서 그 당시 러시아가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계획 도시를 만들고 뭐냐면 거기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노동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많이 이제 뭐냐면 들어왔어.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토지도 제공해 주고 뭐 노동력도 제공하면 이제 임금도 주고 하니까 한국인들이 많이 이제 연해주 쪽으로 건너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블라디보스토크의 그 지구에 신안촌이 만들어진 거야, 신안촌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이제 대한민 국민회로 요게 조직이 되고, 그런데 1937 년에 스탈린이 일제가 우리를 공격할 거라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이 스탈린이 아시아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인제 일본인하고 한국인하고 비슷한 항인족이니까 얘네들이 이제 공격하면 한국인들이 일본이 간첩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대망상에 빠져 가지고
얘가 이제 강제 이주를 시켰죠, 중앙아시아 지구. 그래 갖고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제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서 이쪽 스탄 국가들 있죠. 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에 이제 뭐냐면 강제로 이주를 시켰어. 예. 그래 가지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갖고 가는 도중에 많은 사람도 죽었죠. 예. 그리고 요게 이제 살았던 지금 사는 고려인이라고 이제 남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연해주 지역, 그 블라디보스토크 그 연해주 지역에 북한인 노동자들이 많아요. 예. 왜냐하면 요 지역 극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게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중국 애들 끌고 와 가지고 이제 노동력 쓸 수 없죠. 잘못하면 중국 애들이 와 가지고 거기 연해주 지역을 다 차지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 땅이라고 하면서 다 다시 뺏길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 북한 노동자들이 여기 와서 이제 많이 건설 사업을 하게 되고, 최근에 연해주 지역이 인제 이거 중요한 건 아닌데 중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왔나 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또 경계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 연해주가 원래 중국 거잖아. 중국이 또 영국권을 또 주장할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 뭐 여기 자본이 인제 들어오고 이제 또 중국 사람들이 많이 보내려고 하죠. 그러면 막으려고 해, 이 중국 자본하고 인제 노동자들. 하여튼 북한의 노동자들이 거기 많이 일을 했고, 요번에 소련이 인제 푸틴이 와 가지고 인제 노동력이 이제 많이 필요하니까 좀 달라고 했던 것도 연해주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예. 또 뭐 이렇게 뭐 있고, 자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 두시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기억할 게 요번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게 역교론의 이제 그 추모비 관련된 내용이 시험문제 나왔죠. 물론 이제 한국사 문제는 아니었지만 간동 대지진이 났어. 1923년. 이거 오타인데, 그때 인제 뭐냐면 일본 정부는 그 당시 지진에 의한 사회적 혼란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한국인들이 인제 뭐냐면 여기 와서 그 우물에 독을 푼다라는 말도 안 되는 개소문을 인제 해 가지고 퍼뜨렸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자위대들이 인제 와 갖고 한국인들 잡아서 죽이고, 한국인들이 인제 와 가지고 일본 경찰서에 들어가면 뭐냐면 문을 안 열어 줬죠. 예, 쫓아내 버리고. 예. 물론 일본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한 건 아니지만 일본 정부가 방조하고 조작했다는 건 맞는 얘기예요. 예. 자 하여튼 그때 많은 일본인들이 죽었다. 아니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죽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요 밑인데 잠깐 읽어 볼게요. 간동 대지진 후 사회가 불안해지자 일본 당국은 조선인에 대한 적대감을 조장함으로써 이런 사회적 불안을 마치 조선인 때문에 한 것처럼 위장했다. 자, 일본 당국과 언론은 2만 명의 조선인들이 쳐들어온다, 뭐 조선인들 방화했으며 우물에 독약을 뿌리고 일본을 살해하며 일본 여성을 강간한다 등의 유언 비어를 날조에 퍼뜨렸다. 이에 적개심을 가진 일본인은 자경단을 조직하여 적어도 6천 명 이상의 조선을 무참히 학살했다는데, 이게 6천 명인지 뭐 수만 명인지 잘 몰라요. 지금 정확하게 자료집계가 안 되다 보니까. 하여튼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요게 인제 추모비 관련된 내용이 역교론에 한번 나왔으니까 한번 한국사 문제에서도 한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예. 그다음에 미국인데 여기에서 미주는 이제 뭐 멕시코, 하와이 이제 미국 다 합쳐서 인제 미주인 거예요. 주로 이제 사탕수수나 사탕수수 농장이나 이제 철도 건설 노동자인데, 원래는 이게 중국인, 일본인 노동자도 했다가 나중에 얘네들이 인제 요 신대니까 이제 얘네들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선인 노동자들이 많이 와서 했어. 그러면서 이제 요 지역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애국 단체도 만들어지고요. 대한인 국민회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대한인 국민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월급을 받으면 몇 퍼센트 떼 가지고 인제 뭐냐면 대한인 국민한테 이제 회비로 납부를 해요. 근데 미국이 그 당시 잘 사는 국가들이야. 그리고 수도 많고 하니까 대한인 국민회가 상당히 자금줄이 상당히 빵빵했어.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리고 외교 활동도 이제 펼쳤는데 이승만이 인제 펼쳤죠, 요거.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 나온 게 사진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사진 결혼인가? 그래 갖고 이제 사진을 이제 보냈는데 그 당시 이제 하와이 노동자들이 40살 먹고도 결혼을 못 하니까 이제 사진을 인제 보내서 조선인 아내를 얻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조선에서는 이제 여자가 이거 40살 얼굴 보냈대. 이게 근데 보내지 않겠죠. 20대 얼굴을 이제 찍어 가지고 예전에 사진을 보낸 거야. 오늘 나오는 뽀샤시에서 보냈는데 이것만 믿고 이제 갔더니 웬걸 자기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딱 기다리고 있고 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싫어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사진 결혼 형식으로 해 갖고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요게 이제 예전에 일본사 할 때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일본이 처음에 이제 하와이 노동자를 일본이 처음에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적응하기 힘드니까 일본에 가서 이제 사진을 보낸 거야. 자기 젊은 시절 때 그 사진 찍은 거를 보내주고 그걸 믿고 인제 와 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그 어머니 40대 그 아버지뻘 한 사람이 이게 딱 나타난 거야. 그래서 이제 "사기 결혼을 당했다." 이렇게 하는데, 자 하여튼 이게 그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교과서에. 예. 뭐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없긴 하는데 그냥 알아두시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넘어가서 민족 문화 수호 운동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일제가 인제 뭐냐면 식민지 문화 정책위에서 민족 말살 정책 등을 하고 하니까 이에 대응해 갖고 이제 '우리나라의 말과 역사를 지키자.' 해서 한글과 역사를 이제 공부하는 그런 운동이 나왔죠. 그 민족 문화 수호 운동인데, 먼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조선 어학회를 볼게요. 이 한글 진흥 운동부터 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조선 어학회 이전에 여기는 좀 생략이 됐는데, 그 기원을 이렇게 좀 보면 먼저 국문연구소가 있어요, 이 구한말 때. 이 국문연구소에 인제 있었는데, 이 국문연구소의 대표적인 사람이 인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잠깐만요. 주시경이잖아요, 주시경. 그 주시경 제자들이 인제 세운 것이 최원배나 김윤경 뭐 장경이 세운 것이 조선연구예요. 근데 이 조선연구에 1921 년에 만들었는데, 이때 인제 활동하다가 그 일본인 사람 중에 그 조선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조선어 연구회라는 동명인데 다른 단체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이 조선어학회로 붙인 거야. 그러니까 조선어 연구회하고 조선어 어학회는 동일 단체로 보시면 돼요. 다만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선어 어학회 사건을 해서 탄압받고 나서 해체됐죠. 그러다가 한글학회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인제 조선어 어학회만 인제 적어 놨는데, 조선어 그 연구회부터 좀 얘기해 볼게요, 여기 심화 교재에서. 자, 조선 연구회는 주시경 제자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활동을 보면 한글 보고를 연구했는데, 연구회 발표, 막 강습회, 강연회를 개최해서 민중을 대상으로 문자 보급 운동을 전개했고요. 다카나를 지정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글날로 인제 개최된 거예요, 10월 9 일. 그리고 이제 기간지 한글을 발간했다. 이게 한글 관련된 내용이 있고, 요게 인제 바뀐 게 조선 어학회예요. 이게 조선 어학회. 요걸로 할게요. 여기보다 여기가 더 자세하니깐요. 그래서 조선 연구회를 학대 개편했다. 그러니까 중심 인물은 이제 앞에서 말했던 조선 연구회하고 이제 비슷비슷해요. 그래도 이제 활동 내용을 보면 사립학교에서 국어 교재를 보급하고 지방에 순회하면서 한글 보급했고요. 그다음에 훈민정음 언해본, 한글 맞춤법 통일안, 그다음에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 등을 했다. 물론 이제 요게 내용을 보면 어떤 분이 "이거 조선 어학회에서 하지 않은 것도 있다." 여기 주장하는 분인데, 맞아요. 조선어학회에서 한 것도 있고 조선어학회 회원이 한 것도 있어, 개인적인 차원에서. 예. 근데 교과서에서 굳이 그걸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 접어 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한글 잡지를 이제 발간을 했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 그 조선어 연구에서 했던 거를 그대로 이제 이어받아서 인제 했는데, 이게 1942 년에 폐간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 중요하죠.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을 시도했어. 그래서 이제 원고도 쓰고 그랬는데, 도중에 조선 어학계 사건이 터지죠. 그래서 조선 어학계 사건이 터지면서 인제 그때 학자들이 인제 많이 잡혀가고, 그리고 이제 그때 우리말 큰 사전 원고가 그 서울역 그 창고에 갖다 버려지게 돼요. 그래서 인제 있다가 나중에 어 강복 후에 이 서울역에 있는 이제 뭐냐면 창고에 있는 이제 그 원고를 다시 찾아서 이 뭐냐면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게 되죠. 이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결국에는 조선어 사전 편찬 진행 중에 일본 경찰의 발각에 의해서 항일 운동을 한다는 명분으로 구속됐는데, 그때 적용되는 인제 법이 뭐냐면 치안유지법이야. 보통 우리가 치안유지법 하면 사회주의를 탄압하는 법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거기에 사회주의에서는 그 뭐냐면 그 폐지를 주장한 단체, 그러니까 사회주의 단체뿐만 아니라 국채를 변경하려고 하는, 그 처왕제를 변경하는 사람도 뭐냐면 이 조선 그 치안유지법에 인제 적용 대상이 돼요. 그래서 치안유지법에 의해서 사회주의자도 탄압받았지만 민족주의자도 이제 탄압받았어. 그러니까 일본이 이럴 때는 조선어를 연구한다는 것은 일본 국가 이 처왕제를 부정하는 행위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선의 민족을 독립을 이제 조선을 뭐냐면 조선어를 연구하면서 조선의 민족 독립운동을 이제 부추기고, 결국에는 조선을 일본에 독립시키는 행위고, 처왕제 지배 질서에 벗어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치안유지법을 적용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치안유지법을 적용해 갖고 조선어학회를 강제로 해산했고요. 그 계기가 됐던 사건이 조선어학회 사건이다. 1942 년에 일어났죠.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자, 1942 년에 한 여학생이 우리말을 사용했다 체포된 사건이 있었다. 자, 일제는 이 여학생이 조선어학회원을 통해서 민족주의 감화를 받았다며 조선어학회를 독립운동을 도모하는 민족주의 단체에 몰아서 조선어학회 회원 및 관련 인물들을 검거하고 재판을 해부했다. 재판부는 고유 언어는 민족의식을 양성하는 것이므로 조선어학회 사전 편찬은 조선민족 정신을 유지시키는데 민족운동의 한 형태이다라고 하면서 회원들에게 치안유지법의 네 단죄를 적용했다. 그래서 이들 중 이윤재와 한진은은 그 뭐냐면 심한 고문을 복사했다. 뭐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선 어학회 관련된 내용 좀 봤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신민사관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이 신민사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어요. 조선 그 편수회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 단체가 나왔는데, 자, 신민사관의 목적은 한국인의 역사를 열등하게 모사해서 식민 지배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한국인들이 이제 그 역사를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와갖고 한국사관에 따른 한국인 역사를 막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선왕조 실력부터 해서 고요사, 삼국사기, 삼국유사, 심지어는 이제 일본의 뭐 일본서기, 그다음에 중국주교까지 다 끌어서 연구를 해요. 그때 이제 시민사관이 내걸었던 게 뭐냐면 실증주의야. 예. 실증주의라고 보기에는 남캐사관을 내겼죠. 이게 문헌고증주의라고 이제 하는데, 예전에 한번 뒤에 설명했지 내가. 문헌고증주의가 이제 그 당시 일본 사학의 이제 전반적인 어떤 특징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증, 개별적인 사건들을 되게 강조해. 가별적인 어떤 사건들을 실증을 강조를 하는데 팩트를 강조한다. 팩트주의를 강조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나라 민족이 열등하다고 얘기하면 말로만 얘기하면 안 들을 거 아니야. 안 믿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사서, 중국 사서, 일본 사서에 있는 내용 중에 관련된 내용을 다 뽑아 넣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뭐 뒤에 얘기했지만 강파성론 뭐 그다음에 그 정체성론 뭐 이런 걸 주장하잖아요. 그걸 먼저 일단 가설 만들어 놓고는 관련된 그것들을 다 뭐냐면 찾아내. 그리고 왜곡시켜.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어떤 사람이 이제 K대학교 학생들은 어떤 술을 먹을까? 그래서 얘들은 소주를 많이 마신다. 이렇게 가설을 만들어 놓고는 그 K대학교 부근에 있는 이제 인근 술집에 가서 조사를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맥주 마시는 사람도 있고 막걸리 마시는 사람도 있고 위스키 마시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다 배제하고 소주 마시는 사람들만 찾아내서 인터뷰하고 그걸 이제 부각시켜 갖고 이렇게 결론을 봐라. K대학교 학생들은 소주를 마신다. 이게 팩트긴 팩트지만 왜곡된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인제 했다. 그래서 사료를 제시할 때 자기의 가설에 맞는 사료만 뽑아내서 왜곡해 갖고 맥락을 뭐냐면 생략한 채 그렇게 제시하고 그러면서 얘들한테 "봐라. 내가 너네들 열등했다고 말한 게 아니라 너네들이 그 조상들이 그렇게 썼지 않냐. 봐. 조선왕조 실록에 그렇게 적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파 같은 경우에도 "봐. 당파를 해서 너네들 민족이 분열했던 그 내용은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네들 예전에 실학자들이 했던 소리야." 하면서 맥락은 다 빠진 채 그것만 딱 보여주는 거죠. 그때 이제 실학자들 조선국 때 실학자들은 이미 분당 정책 말폐와 형상 때 그때 뭐냐면 그 분당을 지적을 한 건데 그거는 다 빠지고 분당을 비판했던 당파를 비판하는 내용만 부각시킨 거야. 그 맥락은 빠지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제 신민사관을 합리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주도 조직을 보면 조선반도사 편찬위원회가 처음에 만들었어요. 중추원에 설치됐죠. 그래서 나중에 인제 조선총독부 옮겼는데 이때 조선반도사를 편찬했고요. 주요하게 이 조선반도사는 조선왕조 역사가 아니라 그 당시 인제 일본이 인제 우리나라를 조선이라고 지칭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의 통사예요. 그리고 나서 인제 이때 이제 조선사를 편집을 하기 시작해요. 원래 이제 조선반도사 편찬위원회에서 했다가 나중에 조선반도사 편찬위원회가 조선사 편수회로 이름을 바뀌게 돼요. 1925 년에. 그때 완성된 거는 조선사 편집이. 조선사를 언제 요때 만들었어. 그러니까 요때 출발해서 요때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요거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예전에 조선사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한 기구가 어디냐? 조선사 편수회죠. 어떤 분은 요거라고 주장하신 분도 있는데 요거는 시작될 때 기구고요. 이게 완성될 때 최종 기구는 이 조선사 편수회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조선사는 앞에도 한 것처럼 이 조선 반도사 마찬가지 이때 조선 왕조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선의 전반적인 통사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한사공부터 시작해. 어. 왜 한사공부터 시작하냐? 조선이라는 나라는 역사는 주체적인 게 아니라 항상 그 중국이나 만주에 예속된 역사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한사공부터 이렇게 출현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의 어떤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중국의 한 부분에서 시작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인데 요거 관련돼 갖고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걸 좀 보겠습니다. 예. 조선인은 다른 식민지의 야만민이나 민족과 달라서 독소와 문장에 있어서 조금 더 문명에 뒤처진 바가 없는 민족이다. 아 이거 들으면 좀 기분이 좋죠. 예. 일본인들도 이건 인정하는 것 같아. 그래서 있고 고해 사서도 많고 또 새로이 저작의 착상것도 적지 않다. 일본이 그건 인정하나 봐. 그리하여 전자는 독립시대의 저술로서 현대와 관계가 변하고 있고 헛되이 독립군 시절의 옛 꿈을 연역해 하는 패가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만들었던 이제 뭐 삼국사기, 삼국유사 뭐 그런 것들 얘기하고 후자는 그러니까 이제 근래에 만든 거죠. 근데 조선에 있어서 일천간의 세력 경쟁을 서술해서 조선이 나갈 바를 설파하고 했다고 하는 어느 제조선인들이 뭐냐면 저서처럼 한국 통사처럼 진상을 규명하지 않고 함부로 망설을 드러내 보이는다. 근데 요거는 표현은 이제 일본 입장에서 본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제조선인은 이제 불량선인이라고 했죠. 불량한 조선인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불량선인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그 한국 통사를 지었던 사람이 제가 신체가 잘못 적었는데 박은식이죠. 예. 박은식의 군초 주시고요. 그래서 이 한국 통사가 예전에 요게 해 놓고 문제 물어봤어. "이거 누구냐?" 그래서 이제 그때 한국 통사가 이거 물어봤나? 기입형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이제 조선사 서문 관련된 내용이에요. 조선 서문. 그래서 이 조선사 서문 관련된 내용 나오고 요게 최종적으로 이제 완성한 기구가 어디냐? 조선사 편수회가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다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청구학회라는 게 있어요. 청구학회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조선사 편수회와 경성제국대학교 교수 중심으로 해서 청구학회를 만들었어요. 그래 갖고 이제 이게 이제 그 식민사학 이동 확립 복음이나 이런 것들 이제 목적으로 했는데 청구학총이라는 역사 연구지를 개설했고요. 그다음 식민사학의 특징은 아까 실증주의를 내걸었다고 했죠. 이때 실증주의라는 랑케 어떤 문헌 고증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이제 실증주의라는 말 자체도 좀 약간 틀린 말이긴 해요. 이게 이제 랑케 사관이 곧바로 실증주의는 아닌데 이게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랑케 사관을 이제 실증주의 번역을 했고 우리나라는 실증주의 잘못 알려진 측면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이거 학문적으로 따지는 건 아니니까 이제 일단은 실증주의를 명분으로 일본사의 긍정적인 모습, 한국사의 부정적인 모습을 했다. 그래서 일본사 중에 90% 긍정적이고 10%는 좀 부정적으로 놔두고요. 한국사는 그 90% 부정적이고 한국사 10%는 좀 긍정적으로 해준 거야. 너무 이제 까면 이제 디스려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때 사료를 제시해. 그래 갖고 이제 사료를 다 찾아서 일종의 편집해 고 왜곡해 갖고 이제 보여주는 거죠. 앞에 이제 K대학교의 학생들이 "무슨 술을 마시냐?" "맥주 마신다." 가설해 놓고 맥주만 마시는 것들만 이제 보여 가지고 보여주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편파적으로 인제 뭐냐면 해석해서 보여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주요 내용을 볼게요. 하나가 이제 일선 동조당. 그러니까 이제 일본인과 조선은 하나다. 그래서 이제 뭐 고대부터 이제 뭐 그 단군 조선하고 우리가 단군 조선의 이제 조상 그 선조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너네들 선조는 단군이 아니라 오옥감인가 하여튼 그 여신의 그 다 일본인하고 조선의 이제 선조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한때는 너희들이 이제 뭐냐면 우리 식민지였다." 그 남한경의 대표적인 게 임나일보문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임나일보문서는 다 알 테니까 인제 건너갈게요. 넘어가고 기마민족설이 있는데 이 기마민족설은 이게 이제 일제 강점기 때 공포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고 여기 제가 이제 적어 놨는데 에가민 나나오가 1948 년에 그러니까 전후죠. 그러니까 일제가 이제 우리나라 일본이 인제 그 일본으로부터 벗어난 그 뒤에 해방 후에 인제 공포된 건데 여기에 민족학 연구 학술지에 적어 놓은 거야. 예. 그래서 일본 문화의 원류는 한반도에 건너온 기마민족 문화이고 그리고 이제 이 기마민족 문화가 일본에 다시 발달해서 다시 역수입돼서 임나일본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임나일본의 확장판이 기마민족설이에요. 예. 자세한 내용은 그 밑에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제 이런 등등에서 일선 동조를 주장했다.
그래서 동아주의, 내선일체의 어떤 일제 지배의도를 근거로 했고, 당파성론은 뭐라고 이제 하냐면 조선시대 때 이 분당을 당파라고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네들은 우리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라 사색 당파 때문에 멸망했다. 너네들이 분열하기 좋은 민족성 때문에 분열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인제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중국이나 일본 안에 보면 단일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분단이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어 당파 그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싸우고 그러잖아요. 내분도 있고. 그런 걸 어떻게 이제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심리인 거지. 어 그걸 뭐냐면 우리 특정한 민족의 어떤 민족성을 얘기하는 건 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런 그 일본이 얘기했던 당파라는 거는 성리학적 가치관에 의한 어떤 분단이다. 예. 공론을 중시한 정치 형태가 있고, 그것 때문에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유지됐다고 인제 주장합니다. 보통 이제 왕조 같은 거 있죠. 일본의 막부나 청나라 왕조는 200년 단위로 끊어져요. 예. 근데 우리는 500년 갔잖아. 500년 왜 갔냐? 왜냐면 분당이나 어떤 상호 공정과 비판이 유지됐기 때문에 500년 갔다. 오히려 이 뒤에 그 분당 정치가 말폐화되고, 그다음에 일당 독재, 일문 독재, 세도 정치가 하기 때문에 이 조선이 인제 망해 갔다. 이런 게 인제 같이 상호 견제 장치가 무너지면서, 그러면서 이런 분당론을 통해서 당파성을 깨죠. 그다음 타율성론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 역사는 항상 만주와 중국에 종속됐다. 그래서 우리나라 독자적인 어떤 그 역사를 만들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왜 타율성을 하냐? 반도사관. 그래서 너희 다 반도기 때문에 이제 뭐 항상 해양사역과 대륙사역의 어떤 그 움직임 때문에 그 예속돼서 독자적인 역사를 펼치지 못했고, 그래서 봐 조선 보면 사대주의론 뭐 하잖아요. 만선사관, 만주와 조선의 역사 하나로 묶어서 하죠. 이거는 약간 그 당시 만주국이 만들어지면서 오죽 통합을 내세웠어요 그때. 그래서 그 이 정치적 입장도 이제 좀 반영되긴 했는데, 그다음에 당국 무시하고 기자 위만, 공통점이 뭐죠? 다 중국에서 건너왔죠. 그래서 인제 이런 것을 주장하고 그에 비판해서 왜냐면 사대주의가 아니라 사대 정책이다. 그래서 고조의 이 그런 정책을 강조해요. 예, 고조는 이소사대에 논리를 해 갖고 청세전적 사대도 내세워서 나름대로 주체적으로 이제 사대 정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조의 외교와 관련된, 고조의 대외 정책 관련된 내용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요 반도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약해졌다. 그럼 이탈리아는 왜 부강했냐? 그리고 우리는 중국과 다른 독자적 문화도 형성됐다. 이건 실증적으로 분석을 했고요. 그러니까 정체성론인데 이건 뭐냐면 이게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주장한 거예요. 뒤에 제가 지금 다시 설명해 놨는데, 이게 마르크스의 논리에 따르면 고대, 중세, 근대 이런 식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마르크스가 정치경제학 서문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뭐 고대 노예제 사회, 그다음에 어 그 아시아적 생산 양식, 그다음에 중세 봉건주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서양의 마르크스주의자는 이 아시아적 생산 양식을 들면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뒤에 다시 얘기했지만 이게 뭐냐면 그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아시아 사회는 항상 이 고대에 정체되어 있는 사회다. 이 아시아적 사회. 그러다가 근대는 서양 열강들이 와서 근대시켜 줬다. 그러니까 고대에서 국가 근대로 넘어갔죠. 그리고 근대도 뭐예요? 서양 열강들이 시켜준 거잖아. 그럼 중간에 중세는 없죠.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인제 했는데 이 논리를 일본에서 이제 받아들인 거야. 이걸 다시 한국에 응용을 하죠. 자기들은 응용하지 않고 한국의 역사에만 응용된 거야. 그래서 한국의 역사는 중세가 없고 일본 그 헤이안 시대에 머물렀다. 그리고 중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 역사의 발전은 고대 사회에 머물렀다가 개항 후 누가 시켰어요? 일본이 시켜줬잖아요. 개항 후에 일본의 도로 근대로 넘어갔다는 거야. 자, 그걸 인제 뭐냐면 비판하는 사람이 뭐냐면 뒤에 나온 백나온이라는 사람이야. 그걸 보니까 실증을 본서 보니까 한국 사회도 중세가 있더라. 그러니까 뒤에 좀 다시 이제 얘기했지만 중세를 어떻게 얘기하면 이 당시 자본주의 생산 양식을 이제 중세로 이제 본 거죠. 이건 재해석한 거야.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너네들이 인제 뭐냐면 강제 개항을 안 시켜줘도 조선후기 때 자본주의 맹하론을 잊혔다. 그러니까 맹하라는 게 쌍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선후기 때 어떤 사회 경제 발전을 이제 강조한 거죠. 이게 백나온이 다 한 거야. 그래서 백나온의 있는 관점들, 백나온은 사회주의자거든요. 나중에 월북해 가지고 인제 한국에서 인제 좀 왕따당하는 그 사람이지만 1960 년대 뭐 내재적 발전론이라든지 뭐 이런 논리들이 다 백나온이 인제 이런 그 가설화에 이제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도 인제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신민사관은 일선 동조론, 당파성론, 타율성론, 그다음 정체성론 네 가지로 구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인제 신민사관에 대항해서
민족주의 사관, 그다음에 신민족주의 사관, 그다음에 실증주의 사관, 그다음 문헌 고증 사관 나오죠. 사회주의 사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요 민족주의 사관이 예전에 한번 그 박은식을 중심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보통 민족주의 사관은 되게 신채호가 나올 것 같은데 박은식이 나오더라고요. 박은식. 예. 그래서 요 민족주의 사관은 제가 이제 그 뒤에 그 강의 때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까지 이제 해서 끝낼게요. 예.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이렇게 이제 그 강의 끝마치겠습니다. 민족주의 사관은 그 뒤에 있어요. 예.